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 로켓공업 엘리트 수재가 브로커도 없이 혼자 국경을 돌파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숙청과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본 뒤 체제를 향한 분노와 진실을 가슴에 품고 단 한 명의 도움 없이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유엔 사무국 정문을 직접 두드렸습니다. 국정원조차 논란 탈북 루트. 그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 중입니다. 어떻게 북한 최고의 천재가 체제를 버리고 자유를 택했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탈북의 전말이 시작됩니다. 저는 김책공업종합대학 로켓공업학부에서 연소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전공은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전국에서 매년 20명 남짓만 선발되는 곳이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늘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교수들은 제 계산식을 검토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게 주어지는 과제는 점점 더 실전에 가까운 것들이었습니다. 4학년이 되던 해, 저는 국방과학원 산하 연구소의 실습생으로 선발됐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실제 미사일 추진체 설계도를 봤습니다. 도면 위의 숫자들은 제가 교실에서 풀던 문제와 똑같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달랐죠. 이 연소실 하나가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어딘가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지도교수는 저를 자주 불렀어요. 평성에 있는 미사일 개발 센터에서 제 이름이 거론됐다는 얘기를 들려주며 졸업 후 배치가 거의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당 중앙에서도 제 성적표를 검토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건 영광이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이제 저는 국가의 재산이었죠. 어느 날 실습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평양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선전 방송은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드는 계산식 하나가, 제가 설계하는 노즐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학부 동기들은 모두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과학자가 될 거라고, 우리의 계산이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연소 효율 계산을 하면서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꾸만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죠. 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만 계셨어요. 저는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어머니가 창밖만 바라보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저는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중앙당 경제관리부에서 반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요. 무슨 혐의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사 중이라는 말만 들었죠. 이웃들은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 고개를 돌렸고 학교 동기들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밥을 드시지 않았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밥을 드시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2달이 지나고 어머니는 결국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데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천재라고 불려도, 제가 아무리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어도, 제 가족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요. 이유를 묻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저는 무엇을 위해 미사일을 설계하고 있었을까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지도교수가 저를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교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에서 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높다고, 가족 문제와는 별개로 제 미래는 보장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경고였어요. 계속 충성하라는 뜻이었죠. 그날 밤 저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연소 공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곳에서 만드는 무기는 제가 만들 수 없다고요. 저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앙당 경제관리부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 출신이셨어요. 우리 집은 평양 시내에서도 괜찮은 아파트에 살았고 배급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받는 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책을 많이 읽었고 숫자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구구단을 모두 외웠고 간단한 방정식도 풀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숫자 놀이를 할 때마다 신기해하셨죠. 아버지는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제게 문제를 내주곤 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저는 그걸 푸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시험 문제를 줬습니다. 학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문제였지만 저는 어렵지 않게 풀었어요. 그 뒤로 저는 반에서 반장을 맡게 됐고 학교 대표로 구역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경시대회에서 저는 1등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 이름은 구역 교육부에 보고됐고 시 단위 경시대회에도 나가게 됐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이미 평양 시내에서 손꼽히는 수학 영재로 알려져 있었죠. 선생님들은 저를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고 아버지도 그 계획에 동의하셨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물리에 흥미를 느꼈어요. 특히 운동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공식을 쓰면 저는 그 공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물리책을 빌려 읽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저는 제1고등중학교에 배정됐어요. 그곳은 평양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경쟁을 느꼈어요. 저보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물리 감각이 뛰어난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문제를 풀었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시며 일찍 자라고 하셨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반드시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가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전국 물리경시대회에 나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전국 2등을 했습니다. 1등은 함흥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도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대회 관계자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게 김책공업종합대학 로켓공업학부 추천서를 주겠다고 말했어요. 대학 입학 시험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학과 물리 문제는 제가 이미 풀어본 유형이었고 면접에서도 자신 있게 답변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저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입학했고 로켓공업학부에 배정됐습니다. 입학식 날 학장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모두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과학자들이라고 우리의 계산 하나하나가 나라를 지킨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는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전공 수업에 몰두했어요. 열역학, 유체역학, 연소공학. 모든 과목이 어려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주말에도 실험실에 나가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교수들은 제 열정을 높이 평가했고 2학년 때부터는 고학년 수업을 듣도록 허락해뒀습니다. 3학년이 됐을 때 저는 학년에서 수석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지도교수는 제게 국방과학원 실습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믿었어요. 제 지식이 조국을 지키는 데 쓰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함흥에 있습니다. 평양에서 기차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저는 입학하자마자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캠퍼스는 넓었고 건물들은 낡았지만 나름대로 위험이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서 있었고 학생들은 매일 아침 그 앞에서 경례를 했어요. 로켓공업학부는 캠퍼스 안쪽에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경비가 서 있었고 학생증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1학년 때는 기초 과목 위주로 배웠습니다. 미적분, 선형대수, 일반물리.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혼자 공부했던 내용이었지만 대학 수준은 훨씬 깊이가 달랐어요. 2학년부터는 전공 과목이 시작됐습니다.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공학. 수업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저녁에는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어요. 교수들은 엄격했습니다.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호출됐고 시험 성적이 낮으면 경고를 받았죠. 저는 한 번도 경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3학년이 되자 본격적인 전공 심화 과목이 시작됐어요. 로켓 추진체 설계, 연소실에서, 노즐 유동에서. 이 과목들은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설계를 해보는 과목이었습니다. 교수는 우리에게 도면을 주고 연소 효율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해냈고 교수는 제 답안을 칠판에 붙여놨습니다. 실습 시간에는 실제 엔진 부품을 만져볼 수 있었어요. 연소실, 노즐, 점화기. 모두 작은 모형이었지만 실제와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부품들을 손으로 만지며 제가 계산한 공식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놀라운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4학년 1학기, 저는 국방과학원 산하연구소로 실습을 나갔어요. 평성에 있는 시설이었고 버스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실습생은 저를 포함해 5명이었고 모두 학년 상위권 학생들이었어요. 연구소는 삼엄했습니다. 출입구마다 경비가 서 있었고 내부 이동도 허가증 없이는 불가능했죠. 연구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실전 설계도를 봤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았지만 도면 옆에는 실험 데이터와 시험 결과가 붙어 있었어요.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 오차는 얼마였는지.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실습 기간 동안 저는 연소실 설계를 보조하는 일을 맡았어요. 선배 연구원이 계산한 수식을 검토하고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수식에서 작은 오류를 발견했어요. 연소 효율 계산에서 압력 보정항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자 선배 연구원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날 저녁, 연구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소장은 제 이름과 학교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졸업 후 이곳으로 배치 신청을 하라고. 당에서도 제 이름을 알고 있다고요. 저는 예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수업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연구소에서 본 도면이 떠올랐고 그 미사일이 누구를 향하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수는 우리가 조국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4학년 2학기가 시작됐을 때 저는 졸업 논문 주제를 정해야 했습니다. 지도교수는 제게 고체 추진제 연소 안정성에 관한 논문을 쓰라고 했어요. 그건 매우 민감한 주제였고 실전 무기 개발에 직접 쓰이는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쓰기 시작했지만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손이 무거웠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제가 아무리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어도 제 가족은 지킬 수 없다는 거요. 이 나라에서 저는 그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논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기숙사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직 집에 안 오셨다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가끔 야근을 하셨고 회의가 길어지면 늦게 들어오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밤새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직장에 전화를 해봤지만 누구도 아버지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저는 그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하셨지만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도교수에게 가족 사정으로 며칠 학교를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교수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이 아니라 경계가 담겨 있었어요.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집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머리가 하얗게 샜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붙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만 저으셨어요.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계단 밑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중앙당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반당 혐의라고 들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반당 혐의. 그건 최악의 혐의였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하셨냐고, 왜 조사를 받는 거냐고요.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어요. 모른다고,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냥 어느 날 출근하셨다가 돌아오지 않으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보위부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서류와 물건들을 뒤졌고 저와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상한 행동은 없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고 어머니도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그 뒤로 우리 집은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이웃들은 우리를 피했고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시면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학교로 돌아갔지만 기숙사 룸메이트조차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한 달이 지나고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약해졌고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셨어요. 저는 다시 평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만 계셨고 밥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붙들고 밥을 드시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라고, 더 일찍 왔어야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온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다는 거요. 어머니는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말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친척들도 거의 오지 않았고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어머니를 화장터까지 모셨고 유골함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방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옷장, 어머니가 앉으시던 의자, 어머니가 보시던 창문. 모든 게 그대로인데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저는 떠나야 한다고요. 장례를 치르고 함흥으로 돌아왔을 때 학교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교수들은 강의를 했어요. 모든 게 평범했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교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칠판에 적힌 공식을 봐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지도교수가 저를 연구실로 불렀어요. 교수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일로 힘들었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제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국방과학원 평성미사일개발센터 배치 추천서였습니다. 졸업 후 바로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죠. 교수는 말했어요. 당 중앙에서 제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고. 이건 큰 영광이라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들 미사일은 어디로 가는 걸까? 누구를 향하는 걸까? 교수는 조국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계산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목숨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갔어요. 논문을 써야 했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도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제 논문 주제는 고체 추진제 연소 안정성이었고 이 기술은 직접 무기 개발에 쓰이는 것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논문을 쓰는 게 맞는 걸까? 며칠 뒤 실험실에서 동기들과 함께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모형 엔진을 시험하고 있었고 연소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점화되자 불꽃이 뿜어져 나왔고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동기들은 환호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산책을 하며 생각했어요. 제가 이 길을 계속하면 저는 평생 무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제 머리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설계하는 데 쓰이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제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버지는 제가 이 길을 가는 걸 원하실까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졸업 논문을 마쳤습니다. 교수는 제 논문을 높이 평가했고 학부장 앞에서 발표 기회를 줬어요. 발표 날, 저는 강의실 앞에 서서 제 연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학부장과 교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발표가 끝나자 박수를 쳤어요. 발표가 끝난 뒤 학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학부장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훌륭한 연구라고. 이 기술이 조국을 강하게 만들 거라고요. 그리고 졸업 후 평성에서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졸업식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 길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만드는 무기는 조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그게 우리가 지켜온 마지막 희망이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곳을 떠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를 쓸 돈도 없고 도움을 줄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러시아어 책을 빌려 공부했고 지도를 보며 국경 지역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졸업하고 한 달 뒤 기회가 왔어요. 국방과학원에서 러시아 기술협력 연수팀을 꾸린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미사일 추진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모스크바로 가는 팀이었어요. 저는 즉시 신청서를 냈고 제 실력 때문에 선발됐습니다. 출국 전 저는 평양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어요. 어머니의 유골함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제 머리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지켜봐 주세요. 모스크바행 비행기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연수팀은 총 12명이었고 저를 포함해 4명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이었어요. 나머지는 국방과학원 소속 연구원들이었습니다. 팀장은 보위부 출신으로 우리를 감시하는 역할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너머로 북한 땅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제 속마음을 눈치채서는 안 됐으니까요.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은 넓고 환했어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우리는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는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호텔이었고, 팀장은 우리에게 규칙을 설명했어요. 외출 금지, 단독 행동 금지, 매일 저녁 점호. 연수는 모스크바 교회의 연구소에서 진행됐습니다. 매일 아침 차량으로 이동했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어요. 연수 내용은 추진체 설계와 연소 효율 개선에 관한 것이었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리는 온통 탈출 계획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러시아어를 이미 혼자 공부해뒀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수 중에도 틈틈이 러시아어 책을 읽었어요. 팀원들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숙소 주변 지리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복도를 걸으며 출구 위치를 확인했고, 창문 밖을 보며 거리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감시는 삼엄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틈이 있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기다리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점호가 끝나고 저는 방으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계단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갔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서 멀어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미리 공부해둔 대로 지하철역을 찾아갔습니다. 지하철역은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저는 역 안으로 들어가 표를 샀습니다. 러시아어로 티켓을 달라고 말했을 때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표를 건넸어요. 저는 그 순간 조금 안도했습니다. 제 러시아어가 통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모스크바의 야경이 지나갔어요. 불빛들이 반짝였고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도 곧 저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까? UN 사무국 주소는 이미 외워뒀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갈아타며 그곳으로 향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거리는 조용해졌고 저는 점점 더 긴장했습니다. 만약 북한 요원들이 저를 찾아낸다면, 만약 제가 길을 잃는다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마침내 UN 사무국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컸고 정문에는 경비가 서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경비에게 다가갔습니다.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망명 신청자라고, 보호가 필요하다고요. 경비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고요. 건물 안에서 UN 직원을 만났습니다. 직원은 영어로 말했고 저는 러시아어로 대답했어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제 상황은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직원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몇 시간을 기다린 뒤 다른 직원이 왔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이고 망명을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절차가 있으니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지만 안전은 보장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웠어요. UN 사무국에서 보낸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모스크바의 불빛이 보였고 저는 제가 정말로 북한을 떠났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UN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중년의 러시아인 남자였고 영어와 러시아어를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어로 대답했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가족 관계,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김책공업종합대학 로켓공업학부 졸업. 아버지는 중앙당 간부였으나 숙청당했고 어머니는 2달 만에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제 말을 들으며 계속 메모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가끔 눈썹을 올리며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다른 직원이 왔어요. 이번에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계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직원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망명을 결심했는지, 어떻게 혼자서 여기까지 왔는지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숙청, 어머니의 죽음, 제가 만들던 무기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탈출 과정. 직원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 질문을 했습니다. 브로커는 쓰지 않았다고요? 예. 돈도 없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서 계획을 세웠고 러시아 연수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감시를 피했죠? 감시 요원들의 취약 시간을 계산했어요. 저녁 점호가 끝나고 다들 방으로 돌아간 뒤 화장실 가는 척하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단하네요. 보통 탈북자들은 브로커의 도움을 받거나 중국을 거쳐 오는데 러시아에서 직접 유엔을 찾아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어요.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악수를 청했어요. 저도 악수를 했고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이었어요. 대사관 직원은 제 신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이라는 말을 듣자 눈이 커졌어요. 정말 김책공대 출신이세요? 로켓공업학부요? 예. 4년 동안 다녔고 졸업했습니다. 그럼 미사일 기술을 알고 계시겠네요. 추진체 설계와 연소 효율 계산을 주로 했습니다. 국방과학원 연구소에서 실습도 했고요. 직원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시길 원하시나요? 예, 그게 제 목표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한국 정부는 탈북민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완전히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람들은 저를 받아들여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더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한국 국정원 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탈북 과정을 매우 자세히 물었어요. 어떻게 러시아 연수팀에 선발됐는지, 숙소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유엔까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제 기술적 배경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김책공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아는 선에서 대답했지만 너무 구체적인 내용은 피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이 잘못 쓰이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북한에서 어떤 연구를 했습니까? 주로 고체 추진제 연소 안정성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이기도 했고요. 실전 무기 개발에 참여한 적은요? 실습생으로 연구소에 다녀온 적은 있지만 직접 개발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졸업 후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탈북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좀 더 자세한 조사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2주일째 되던 날, 대사관 직원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준비됐다고 일주일 후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 걸까? 한국에서 저는 잘 살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도 컸어요. 저는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됐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사관 차량을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모스크바의 거리를 지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진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았어요. 대사관 직원이 함께 있었고 모든 절차를 도와줬습니다. 비행기에 오를 때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모스크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북한. 저는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였습니다. 비행기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고 저는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10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지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기내식이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봤어요. 비빔밥이었는데 맛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은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유리벽으로 된 건물,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입국장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났어요. 그들은 저를 특별 통로로 안내했고 일반 승객들과 분리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신원 확인을 받았고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국정원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올랐어요. 차는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건물이었어요. 중앙합동신문센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안내됐고 작은 방에서 대기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방 안에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직원이 저를 면담실로 데려갔고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제 출신, 가족 관계, 학력, 경력, 탈북 동기, 탈북 과정. 모든 걸 상세히 물어봤어요. 아버지의 직책이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중앙당 경제관리부 간부였습니다. 구체적인 직급은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업무 이야기를 잘 안 하셨거든요. 속청 이유는 들으셨나요? 아니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반당 혐의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면담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힘드셨겠습니다. 조사는 까다로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김책공대 출신이고 미사일 기술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국정원은 제가 진짜 탈북자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기술적인 질문도 많았습니다. 김책공대의 교육 과정, 실험실 시설, 연구소 경험,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했지만 너무 구체적인 수치나 설계 내용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 정보가 잘못된 곳에 쓰이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책공대 로켓공업학부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초 이론은 탄탄합니다. 하지만 실험 장비가 낡았고 최신 기술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대부분 러시아나
중국의 오래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졸업 후 어디로 배치될 예정이었나요? 평성 미사일개발센터요. 국방과학원 산하연구소였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예정이었죠? 추진체 설계와 연소 효율 개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탈북했기 때문에 실제로 일하지는 않았어요. 면담관은 계속 메모를 했고 가끔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면 조사가 더 길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조사의 강도가 조금 약해졌어요. 면담관은 제 이야기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많다고 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센터 안에서만 생활했어요. 방에서 나올 수는 있었지만 건물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걷거나 작은 정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다른 탈북민들과 마주쳤는데 모두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비슷한 나이의 남자를 만났어요. 그도 최근에 들어온 탈북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함경북도 청진이요. 형님은요? 평양에서 왔어요. 평양이요. 그럼 성분이 좋으셨겠네요. 아버지가 중앙당 간부였지만 숙청당했어요. 그래서 탈북했고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평양 출신이면 여기서 적응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저는 평양도 몇 번 못 가봤거든요.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 힘내라는 말을 했어요. 그 짧은 대화가 위로가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면담관이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기본 조사가 끝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과 심리상담을 받을 예정이라고요. 다음 날 저는 지정병원으로 갔어요. 국정원 직원이 동행했고 병원에서는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치과검진. 모든 걸 다 했어요. 의사는 제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말했지만 영양 상태는 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제대로 못 드셨나 봐요. 배급이 불규칙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양제를 처방해줬어요. 앞으로 잘 챙겨 드세요. 금방 회복될 겁니다. 건강검진 다음으로 심리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마음을 열게 됐어요. 북한에서의 삶은 어땠나요? 어릴 때는 괜찮았어요. 아버지 덕분에 평양에서 안정적으로 살았고 공부도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숙청당한 뒤로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분노와 두려움이었어요. 왜 아버지가 끌려가야 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셨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치유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누군가 제 아픔을 이해해준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조사가 완전히 끝났어요. 면담관은 제게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 없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하나원이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입니다. 거기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약 석 달 과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쯤 가니 조용한 산속에 시설이 있었습니다. 건물은 깨끗했고 주변 환경도 좋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는 저 말고도 많은 탈북민들이 있었어요. 나이도 다양했고 출신 지역도 달랐습니다. 대부분 중국을 거쳐왔고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러시아로 갔다고요? 예. 기술 연수팀으로 합법적으로 출국했어요. 대단하네요. 그럼 국경 넘을 때 위험하지 않았겠어요? 국경은 안 넘었어요. 정식 비자로 나갔거든요. 대신 모스크바에서 감시를 뚫고 도망쳐야 했죠. 교육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어요. 한국의 법률, 경제 시스템, 사회 문화, 언어.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특히 경제 부분이 어려웠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돈을 벌어서 스스로 생활해야 합니다. 배급이 없어요. 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어 수업도 있었어요. 남한과 북한의 말이 비슷하지만 어휘와 억양이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열심히 따라하며 익혔어요.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지만 남한에서는 친구라고 해요. 북한에서는 꽝이라고 하지만 남한에서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배워가며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한국을 배워갈수록 저는 더욱더 공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남들보다 더 남아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먼저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물론 또래들과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텔레비전 방송도 보고 노래도 듣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잠드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날 하나원 선생님께 자고 일어나면 공부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천재 엘리트구나 하시며 저를 더 많이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고 하셨어요. 석 달의 교육이 끝날 무렵 담당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실 준비를 해야 해요. 임대 아파트가 배정됐고 정착금도 지급됩니다. 어디로 가게 되나요? 서울 외곽이에요. 하나센터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연락할 거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한국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원을 떠나는 날, 저는 짐을 챙기며 지난 석 달을 돌아봤어요. 많은 걸 배웠고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사회로 나갈 준비가 됐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작은 단지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깨끗했고 주변에는 마트와 편의점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공간을 갖게 됐습니다. 아파트 안에 들어섰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하나센터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외로웠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이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파트 주변을 걸으며 지역을 파악했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어요. 물건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고 팔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하나센터 담당자가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담당자는 제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학력이 높으시니까 대학원 진학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정부에서 탈북민 대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어요.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특히 김책공대 출신이시고 전공도 확실하시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관심 있으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담당자가 준 자료를 펼쳐봤어요. 카이스트, 서울대, 포항공대. 한국의 주요 이공계 대학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카이스트에 눈이 갔어요. 한국 최고의 이공계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제가 과연 한국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북한에서 배운 내용이 통할까?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다시 담당자를 만났을 때 저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북한 출신인데도 대학원에 갈 수 있을까요? 학력을 인정해 주나요? 담당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책공대는 북한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잖아요. 한국 정부도 그걸 인정해요. 학력 검증 절차는 있지만 문제 없을 겁니다. 등록금은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죠? 탈북민 대학 진학 지원금이 있어요. 등록금은 전액 지원되고 생활비도 일부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원이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아버지가 숙청당하자 모든 게 끊겼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제 능력을 봐주고 제게 기회를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일단 지원서를 써야 해요.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추천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날부터 지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제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북한에서의 삶, 김책공대에서의 공부, 탈북 결심,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목표.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연구 계획서를 쓸 때는 더 신중했어요. 저는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무기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가고 싶었어요. 우주 발사체 기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기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추천서는 담당자가 도와줬어요. 하나원 교육 담당자와 국정원 조사관에게 부탁했고 두 분 모두 흔쾌히 써주셨습니다. 추천서에는 제 성실함과 능력이 잘 드러나 있었어요. 지원서를 제출하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남한 억양을 익히고 어휘를 넓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공학 서적도 빌려 읽었어요. 한국의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면접 통지서가 왔어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면접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면접날, 저는 카이스트 캠퍼스를 처음 방문했어요. 캠퍼스는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건물들은 높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가자 교수 세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질문을 기다렸어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 로켓공업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추진체 설계와 연소공학을 전공했고 탈북 후 한국에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고 싶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교수들은 제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책공대에서 어떤 공부를 했나요? 열역학, 유체역학, 연소공학을 배웠습니다. 졸업 논문은 고체 추진제 연소 안정성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실전 경험은 있나요? 국방과학원 연구소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추진체 설계를 보조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카이스트에 지원했나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북한에서 저는 무기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게 싫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제 능력을 쓰고 싶어요. 우주 발사체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교수들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연구하고 싶나요? 액체 로켓, 엔진의 연소 효율 개선입니다. 같은 연료로 더 많은 추력을 낼 수 있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우주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목표네요. 우리 연구실에서도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면접은 1시간 정도 이어졌어요. 기술적인 질문도 있었고 제 탈북 배경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하지만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로 카이스트 학생이 된 거였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격 소식을 전했어요. 담당자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한국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저는 캠퍼스에 가서 다른 신입생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한국인 학생들이었고 다들 뛰어난 학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위축됐지만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지도교수를 만났어요. 교수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교수는 저를 연구실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내 이력서를 봤어. 김책공대 출신이라니 흥미롭더라. 북한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궁금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추진체 설계와 연소공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하고 싶어요. 물론이지.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어. 우주 발사체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했지? 예, 그게 제 목표입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구실을 보여줬어요. 실험 장비, 시뮬레이션 컴퓨터, 서적들. 모든 게 최신이었고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연구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제 책상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수업을 들었어요. 고급 여력학, 추진 시스템, 연소 이론. 모든 과목이 어려웠지만 저는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기초가 탄탄했고 한국의 최신 이론을 빠르게 흡수했어요. 하지만 문화적 차이는 컸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자유롭게 토론했고 교수에게도 거침없이 질문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수업 중에 질문을 하고 동료들과 의견을 나눴어요. 연구실 생활도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연구실에 나갔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문을 읽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동료 연구원들도 저를 잘 받아줬습니다. 처음에는 제 배경을 알고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친해졌어요. 저는 그저 같은 연구실 동료였습니다. 어느 날 지도교수가 저를 불렀어요. 교수는 제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에서 탈북민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어. 내가 신청하면 추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장학금이요? 응, 생활비와 연구비를 지원해줘.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야.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물론이지. 한국 정부는 탈북민의 정착을 적극 지원해. 특히 내처럼 고급 인력은 더더욱 그래. 신청서 쓰면 내가 추천서 써줄게.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이 이렇게까지 체계적이라는 걸 몰랐어요. 북한에서는 아버지가 숙청당하자 모든 게 끊겼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제 능력만 보고 지원해줬어요. 장학금 신청을 했고 한 달 뒤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적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생활비도 충분히 나왔고 연구비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편의점 알바를 하던 것도 멈추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국정원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기적인 면담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담당자는 제 근황을 물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때요? 적응 잘하고 있어요? 예.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연구도 재미있고요. 그건 다행이네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김책공대 출신의 로켓공학 전공이면 한국에 꼭 필요한 인재잖아요. 정부는 당신 같은 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북한에서는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가족 배경 때문에 버림받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 능력을 인정해주고 제게 기회를 줬어요. 1년이 지나고 저는 첫 학회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학회였고 주제는 액체 로켓 엔진 연소 안정성이었어요. 발표를 준비하며 떨렸지만 무사히 마쳤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다른 연구자들이 질문을 했고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학회가 끝나고 한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발표 잘 들었어요. 흥미로운 접근법이더군요. 혹시 북한에서 배운 방법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기초 이론은 북한에서 배웠지만 여기서 새롭게 응용한 겁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어요. 나중에 협력 연구 기회가 있으면 연락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제 연구가 인정받는다는 게 뿌듯했어요. 2년 차가 되자 저는 국제학회에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항공우주공학 학회였어요. 논문이 채택됐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제 연구가 세계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어요. 학회 참석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는데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추가 서류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학교와 정부가 도와줘서 무사히 비자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북한과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경험했어요. 공항은 넓었고 도시는 활기찼습니다. 학회장에 도착하자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발표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들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Hello, I'm a researcher from KAIST in South Korea. Today I will present my work on combustion stability in liquid rocket engines. 발표는 20분 동안 이어졌어요. 저는 제 연구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했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한 연구자가 손을 들었어요. How did you come up with this approach?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I learned basic principles in North Korea, but I developed this new application here in South Korea. Same theory, different purpose.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몇 명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 배경이 특이했기 때문이었죠. 학회가 끝나고 여러 연구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사람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어떤 사람은 제 배경에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연구에 더욱 집중했어요. 박사학위 논문 주제도 확정됐고 실험 계획도 세웠습니다. 저는 매일 연구실에 나가 데이터를 분석했고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했어요. 3년 차가 되었을 때 지도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 연구가 정말 훌륭해. 이대로 가면 좋은 논문이 나올 거야. 졸업 후 계획은 있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박사를 마치고 나서 생각해 보려고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을 했습니다. 포스트닥 자리를 추천해 줄 수 있어. 해외 대학도 좋고 국내 연구소도 좋아. 내 선택이야.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교수의 지원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어느 날 연구실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캠퍼스 근처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북한에서는 삼겹살 못 먹었죠?
아니, 평양에서는 가끔 먹을 수 있었어요. 물론 여기보다는 훨씬 적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자유롭게 외식하는 건 없었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식당도 제한적이었고 허가 없이 돌아다니기 어려웠어요. 동료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북한에서의 삶을 솔직하게 얘기했고 그들은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북한에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 평성연구소에서 미사일을 설계하고 있었겠죠. 감시받으며 자유 없이 두려움 속에서.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연구하고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한국 정부와 학교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부모가 죽어도 저를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제 천재성은 무기를 만드는 데만 쓰였고 제 미래는 국가가 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제 능력을 인정해주고 제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무한히 지원해줬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봤어요. 학교는 장학금을 지원해줬고 정부는 생활비를 보조해줬습니다. 저는 경제적 걱정 없이 오직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4년 차가 된 지금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밤에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이제는 제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는 내 머리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제 머리를 지켰고 제 꿈을 이뤘어요. 북한에서는 제가 아무리 천재여도 가족 배경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제 천재성을 인정해주고 무한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경제적 지원, 교육 기회, 연구 환경. 모든 걸 제공해줬어요. 저는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 계산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지 않아요. 이제 저는 우주로 나아가는 기술을 연구하고 인류의 미래를 여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지도교수를 만났어요. 교수는 제게 포스트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미국 NASA 연구소에서 관심을 보이더라. 추천서 써줄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미국에서의 기회도 좋지만 한국에 남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선택이야. 어디를 가든 잘할 거야.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캠퍼스가 보였고 학생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걸었습니다. 건물들마다 불이 켜지고 다리에도 불이 켜졌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책했고 저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을 이뤘고 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확신해요. 한국은 저를 받아줬고 저에게 기회를 줬고 저를 지원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과학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여는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언젠가 제가 만든 로켓이 저 우주로 날아가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다음 목표였어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삶을 줬습니다. 자유와 기회, 그리고 무한한 지원. 제 천재성을 무기가 아니라 희망을 위해 쓸 수 있게 해줬어요. 저는 이 나라에 감사하고 제 능력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